여러분, 혹시 승무원이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3만 피트 태평양 상공, 인천발 부산행 여객기에서 갑작스런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압 시스템 전면 마비. 이것은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장은 의식을 잃었고 부기장은 공포에 떨며 조종관을 놓쳐버렸습니다. 200명의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기체는 통제 불능 상태로 추락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 평소 동료들에게 조롱받던 한 남자 승무원이 일어섰습니다. 3년간 매일 밤 혼자 공부했던 낡은 노트를 들고 말이죠. 또 공부해? 진짜 조종사라도 될 줄 아나 봐? 현실 좀 봐. 승무원이 조종사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를 비웃었던 동료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생명이 오직 그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승무원이 정말로 여객기를 조종할 수 있을까요? 3년간의 독학으로 2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를 조롱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믿기 힘든 실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 탑승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승무원 휴게실 구석자리에 앉아 낡은 노트를 펼쳤죠. 800페이지짜리 보잉 777 매뉴얼을 요약한 제 필기였어요.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 사이로 유압 시스템 도표와 긴급 절차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공부해? 진짜 조종사라도 될 줄 아나 봐. 리사 밀러가 커피잔을 들고 비웃듯 말했어요. 수석 승무원인 리사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라며 신입들을 무시하는 게 일상이었죠. 현실 좀 봐, 도윤아. 승무원이 조종사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마크 조던도 리사의 말에 맞장구 쳤어요. 제니리는 킥킥거리며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써 3년째였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겁니다.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 음료수나 제대로 서빙해. 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휴게실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온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웃음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비행 시뮬레이터 센터에서 주말마다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만요. 승무원 여러분, 탑승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울리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유니폼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200명의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기장 최강민과 부기장 이준혁이 조종석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젠가는 저도 저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믿으며 저는 승무원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기체가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저는 늘 가슴이 뛰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으로 올라가는 이 순간이 언제나 경이로웠거든요.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풀고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조종석을 바라봤어요. 저기서 기장과 부기장이 이 거대한 기계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불과 몇 시간 후 제가 그 조종석에 앉게 될 줄은. 순항고도 3만 피트에서 갑작스러운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기류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소음과 함께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승객들의 컵에서 음료수가 쏟아지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종석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조종석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장 최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죠. 부기장 이준혁은 계기판을 바라보며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유압 시스템이 완전히. 최강민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유압 시스템 전면 마비. 제가 그토록 많이 공부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였거든요. 유압이 없으면 조종면 제어가 불가능해집니다. 플랩도 랜딩 기어도 심지어 방향타까지도 작동하지 않죠. 기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기장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최강민 기장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조종간에 쓰러진 거죠. 심장마비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기장님, 기장님. 이준혁 부기장이 다급하게 기장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자 부기장도 급격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과호흡이 시작되더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조종석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기내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승객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리사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천장에서 떨어졌고, 기체는 서서히 고도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일어서서 조종석으로 향했어요. 3년간 매일 밤 공부했던 모든 지식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죠. 유압 시스템 전면, 마비 시 대응 절차, 램 에어 터빈 수동 작동법, 수동 트림 조작.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윤아, 어디 가는 거야? 위험해. 리사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젓고 조종석 문을 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200명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거든요. 조종석 문을 열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계기판 곳곳에서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최강민 기장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부기장 이준혁은 과호흡으로 제대로 호흡도 못하고 있었죠. 부기장님, 진정하세요. 천천히 호흡하시고요. 저는 먼저 이준혁 부기장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공포에 빠진 그는 제 말을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욱 심하게 떨고만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3년간 정성스럽게 적어온 비상 절차들이 빼곡히 적힌 그 노트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유압 시스템 전면, 마비 시 대응 절차를 찾았죠. 램 에어 터빈, 수동 전개. 중얼거리며 해당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램 에어 터빈은 유압이 완전히 마비됐을 때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장치예요. 보통은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했죠. 이건 여기 노트의 도표를 보며 스위치를 찾아냈어요. 손을 뻗어 램 에어 터빈 수동 전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미약하게나마 계기판에 전력이 공급되기 시작했죠.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계기들은 작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기장님, 들으세요. 지금 램 에어 터빈이 작동했습니다. 최소한의 전력은 확보했어요. 하지만 이준혁은 여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기장은 의식불명이고 부기장은 조종 불가 상태.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조종관을 잡아야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간 주말마다 다닌 시뮬레이터 센터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물론 실제 비행기와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조종 원리는 같았죠. 특히 유압 없이 수동으로 조종하는 방법도 여러 번 연습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조용히 말하며 기장석으로 다가갔어요. 최강민 기장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옮기고 저는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조종관을 잡는 순간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어요. 유압이 없으니 당연히 무거웠죠. 기체는 여전히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고도계를 보니 이미 25,000피트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더 늦으면 안 됐습니다. 저는 노트를 무릎 위에 펼치고 수동 트림 조작법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트림 휠을 조심스럽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압 없이 조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기체가 안정되기 시작했죠. 엔진 출력도 조절하면서 고도 하강을 멈췄습니다. 조종관을 잡고 있는 제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점점 안정되고 있었어요.
3년간 시뮬레이터에서 연습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죠. 수동 트림 조작, 엔진 출력 제어, 방향타 페달 조작. 모든 것이 몸에 밴 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고도 2만 피트에서 안정화됐습니다. 저는 부기장 이준혁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그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기체가 안정되자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강민 기장도 의식은 잃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죠. 승무원 여러분, 기장입니다. 저는 기내 방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물론 기장은 아니었지만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어요. 현재 기체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통제되고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곧 안전하게 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기내의 소란이 조금씩 잠잠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승객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유압 없이 착륙하는 것, 그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인천 관제탑, 이쪽은 KA327편입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무선기를 잡고 관제탑에 연락했어요. 메이데이는 최고 수준의 비상 상황을 의미하는 신호였죠. KA327편, 인천 관제탑입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유압 시스템 전면, 마비, 기장 의식 불명, 부기장 조종 불가 상태입니다. 현재 승무원이 조종 중이며 비상 착륙을 요청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관제탑에서도 이런 상황은 처음 접하는 것 같았죠. KA327편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활주로 33라이트로 직접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비상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유압 없이 착륙하는 절차가 적힌 페이지였죠.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랩과 랜딩 기어 전개, 그리고 접근 속도 조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동으로 해야 했어요. 기체 뒤쪽에서 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가 정말 조종하고 있는 거야? 믿을 수 없어. 진짜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다고? 동료 승무원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조롱했던 그들도 이제는 제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죠. 마크 조던이 조종석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괜찮은 거야? 우리가 도울 일은 없어? 괜찮습니다. 지금은 집중해야 해요. 저는 계속해서 기체를 조종하며 인천공항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래로는 서해바다가 보였고 멀리 인천공항의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착륙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압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수동이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플랩 전개였죠. 평소라면 스위치 하나로 끝날 일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에서 수동 플랩 전개 절차를 찾았어요. 비상시 수동 핸들을 돌려서 플랩을 내리는 방법이었죠. 조종석 바닥 근처에 있는 수동 핸들을 찾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끽, 끽. 기계음과 함께 플랩이 조금씩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힘들게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보통은 몇 초면 끝날 일이 몇 분씩 걸렸습니다. 부기장님, 랜딩 기어, 중력 투하 레버 찾아주세요. 이준혁 부기장은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제 지시에는 따르려고 노력했어요. 랜딩 기어도 유압 없이는 중력을 이용해서 떨어뜨려야 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신호하면 당기세요. 저는 속도를 더 줄이며 고도를 낮췄습니다. 랜딩 기어를 내리기에 적절한 속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너무 빠른 속도에서 기어를 내리면 파손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준혁이 레버를 당겼고 중력에 의해 랜딩 기어가 떨어졌습니다. 쿵쿵 소리와 함께 기어가 고정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3개 모두 정상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조종석 문이 열리며 최강민 기장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의식을 되찾은 모양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휘청거렸습니다. 도윤씨, 정말 고맙습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유압 없이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기장님, 아직 착륙이 남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조종에 집중했어요.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관제탑에서는 계속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KA327편 활주로 33 라이트 파이널 접근 승인합니다. 비상 차량들이 모두 대기 중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유압 없이 착륙하는 것. 시뮬레이터에서는 여러 번 해봤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죠. 그때 뒤에서 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내가 정말 틀렸어. 너를 무시해서 미안해. 지금은 감정보다 조종이 먼저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거든요. 활주로가 바로 앞에 보이고 있었고 접근 각도를 맞춰가며 천천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활주로가 점점 커지면서 착륙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접근 속도를 세심하게 조절하며 고도를 낮춰갔어요. 유압이 없는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접근해야 했죠. 조종면의 반응이 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도 500피트, 300피트. 최강민 기장이 고도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이준혁 부기장도 계기를 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KA327편 착륙 승인합니다. 바람은 정면 온노트입니다. 관제탑에 마지막 승인이 떨어졌어요. 다행히 바람은 거의 없었죠. 횡풍이 불었다면 유압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저는 조종관을 조심스럽게 당기며 기체의 자세를 조절했습니다. 플레어 동작이라고 하는 착륙 직전 기술을 들어올리는 작업이었어요. 평소라면 쉬운 일이었지만 수동으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100피트, 50피트. 기장의 목소리가 더욱 긴장되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집중했죠. 활주로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30피트, 20피트, 10. 쿵. 메인 랜딩 기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생각보다 부드러운 착륙이었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브레이크도 유압으로 작동하는데 그것도 고장났으니까요. 노즈 기어가 활주로에 닿자마자 저는 역추진 레버를 당겼습니다. 엔진의 추력을 반대로 돌려서 제동력을 얻는 거였어요. 동시에 수동 브레이크도 조작했죠. 역추진 최대, 수동 브레이크 작동. 기체가 서서히 감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긴 거리가 필요했어요. 활주로 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속도 100노트, 80노트, 60노트. 부기장이 속도를 계속 불러주었어요. 기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40노트, 20노트, 10노트.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멈췄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요. 착륙 완료. 조종석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최강민 기장이 말했습니다. 20년간 조종사 생활하면서 이런 착륙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기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준혁 부기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제가 불가능을 해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승객들이 무사히 착륙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도의 박수를 치고 있었죠. 리사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조종관에서 손을 떼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로 해냈습니다. 200명의 생명을 구해낸 거죠. 착륙 직후부터 공항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비상 차량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구급차에서 내린 의료진들이 최강민 기장을 응급처치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죠. 승객들도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몇 시간 후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저는 공항 사무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발 부산행 여객기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압 시스템 전면 마비와 기장. 의식불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한 승무원이 직접 조종관을 잡고 200명의 승객을 구해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조종석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죠. 영웅이 된 강도윤 씨는 평소 조종사를 꿈꾸며 독학으로 공부해왔다고 합니다. 동료들의 시선에도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한 그의 노력이 결국 대참사를 막아낸 것입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항공사 사장 오원식이 들어왔어요. 평소 직원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분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오원식 사장의 표정은 진지했죠. 도윤 씨,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조종사 훈련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조종사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그 순간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3년간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리사와 동료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리사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죠. 도윤아,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바보였어. 리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15년 경력의 수석 승무원이 신입 승무원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당신은 우리 모두를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마크 조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니리는 아예 울음을 터뜨렸어요. 괜찮습니다. 모두 과거 일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3년간 제 곁을 지켜준 그 노트였죠. 이 노트가 누군가에게도 희망이 되면 좋겠네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언젠가 저도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김포에 있는 항공훈련원 앞에 서 있었어요. 드디어 정식 조종사 교육 과정을 시작하는 날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간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강도윤 씨시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교관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이곳 사람인 것 같았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정재현 교관입니다. 앞으로 1년간 도윤 씨를 가르치게 될 사람이에요. 정재현 교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언론에서는 영웅이라고 하던데 여기서는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요.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배우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비록 비상 상황에서 조종을 해봤지만 정식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조종사는 실력으로만 증명하는 직업이니까요. 교관실로 들어가니 여러 명의 교육생들이 있었어요. 모두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었죠. 대학교를 갓 졸업한 이들부터 공군 출신까지 다양했습니다. 새로 오신 강도윤 씨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정재현 교관이 소개해주자 교육생들이 신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이는 존경의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의구심 가득한 시선이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나이는 가장 많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교육생이었거든요. 첫 수업은 항공역학 이론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독학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이었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들으니 새로웠습니다. 역시 혼자 공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도윤 씨, 양력의 발생 원리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재현 교관이 갑자기 질문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베르누이 법칙과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 정확한 답변을 들은 교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의 독학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죠. 점심시간, 저는 혼자 교정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훈련용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젠가는 저도 저 조종석에 앉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그날 밤 기숙사방에서 저는
다시 그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3년 전에 적어둔 문장이 있었어요. 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현실이 된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 말이 맞았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3년간의 노력이 결국 200명의 생명을 구했고 제 꿈도 이뤄준 거였으니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저도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길고 어려운 훈련 과정이 앞에 있었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꿈을 향한 새로운 비행이 시작된 거였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거기 음식 괜찮죠? 까다로운 친구들이라서요. 무시하며 예약한 식당에서 제가 주방장입니다. 한지훈이에요. 동창이죠라고 말하는 순간 새파래진 장미경의 얼굴.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새벽 5시 한옥 한정식 집 다면의 마지막 조명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61세의 한지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홀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리는 것이 지훈의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4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일상은 이제 몸에 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지훈은 찻잔을 들고 한옥의 처마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을 처음 매입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낡고 허름했던 한옥을 하나하나 손으로 고쳐가며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것이 벌써 20년 전의 일이었죠. 그동안 수많은 손님들이 이곳을 찾았고 지훈은 묵묵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지훈아. 지훈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삶이 때로는 외로웠지만 이 공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는 이곳에서 지훈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에 지훈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다면이라는 식당 맞죠?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이 목소리가 그 사람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다면입니다. 언제 예약을 원하시나요? 지훈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날짜와 인원수를 말하며 예약을 진행했고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제가 장미경이라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동창회로 예약하는 거예요. 그 순간 지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미경.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그 이름이었어요. 지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 너머의 장미경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톤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음식 괜찮죠? 우리 친구들이 까다로운 편이라서요. 그 말 속에는 은근한 무시와 우월감이 배어 있었어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성껏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들려온 그 이름은 지훈의 마음에 잠들어 있던 상처를 다시 깨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미경이라는 이름이 마음속에서 맴돌며 40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살려내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지훈은 항상 교실 구석에 앉아 있던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녔고 점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그 중에서도 장미경은 특별했습니다. 반에서 가장 예쁘고 인기가 많았던 장미경은 늘 무리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지훈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듯 보였지만 가끔씩 던지는 시선과 말들은 날카로웠습니다. 쟤는 맨날 혼자 있네. 점심도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그 무관심과 은근한 무시가 어린 지훈에게는 더욱 아팠어요. 지훈은 마루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하필 자신의 식당에 예약을 했을까요? 장미경이 지훈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느껴지는 태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었어요. 다면이라는 식당. 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식당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장미경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놀랄까요? 아니면 여전히 무시할까요?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루어낸 성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지훈은 일어나서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배치된 한옥의 인테리어, 손님들이 앉을 방들, 그리고 오랜 시간 정성껏 가꿔온 정원까지. 이 모든 것이 지훈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다면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일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미경의 전화 한 통이 그 모든 자신감을 흔들어 놓았어요.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고등학교 시절에 그 위축되고 소심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지훈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장미경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거기 음식 괜찮죠? 그 말 속에 담긴 은근한 의심과 무시하는 듯한 톤이 지훈을 괴롭혔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지훈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교실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던 모습,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늘 외롭게 지내던 시간들, 그리고 장미경과 무리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들까지.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정신 차려, 지훈아. 지훈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그 지훈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식당 준비를 하면서도 지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자신이 장미경과 다른 동창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동창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저녁, 지훈은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앞치마와 단순한 작업복만 입고 지내던 지훈이었지만 오늘따라 자신의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사놓고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짙은 남색 원피스를 꺼내 보았습니다. 몇 년 전 백화점에서 충동적으로 구입했지만 입을 기회가 없어 그대로 보관해 두었던 옷이었어요.
지우는 원피스를 몸에 대보며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6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훈의 몸매는 여전히 단정했어요. 매일같이 주방에서 움직이며 일하는 덕분인지 건강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걸 입고 나타나면 괜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 결국 원피스를 다시 옷장에 넣고 평소 입던 검은색 바지와 흰 셔츠를 골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 박선아가 일찍 출근해서 지훈을 맞이했습니다. 선아는 지훈과 함께 일한 지 5년이 넘은 믿음직한 직원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선아가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리 나온 지훈의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아, 그냥 일이 좀 있어서. 지훈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선아에게 동창의 얘기를 하기가 왜인지 부끄러웠어요. 40년 만에 옛 동창들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까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선아는 지훈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걱정 있으세요?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선아의 세심한 관찰에 지훈은 당황했어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선아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지훈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창의 당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 식당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직원인 척 숨어 있어야 할까요? 그날 오후 지훈은 동창회 준비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메뉴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재료들을 미리 손질해 두었어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지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지훈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지만 오늘따라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얇게 화장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지훈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그날 밤 지훈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장미경이 자신을 알아볼까요? 다른 동창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자신은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지훈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단 직원인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만약 적당한 타이밍이 오면 그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억지로 나설 필요는 없어. 지훈은 중얼거렸어요. 동창회 당일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더 일찍 식당에 나왔습니다. 선아가 출근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싶었거든요.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를 준비하면서도 지훈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40년 만에 옛 동창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선아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 예약 손님들 뭔가 특별한 분들인가요?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선아의 말에 지훈은 잠시 멈칫했어요. 정말로 평소보다 과하게 신경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라서. 지훈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지훈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 6시가 되자 지훈은 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세팅부터 조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지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선아에게는 오늘 저녁 손님들이 특별하니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6시 30분경 식당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지우는 주방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았어요. 차에서 내린 첫 번째 인물을 보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미경이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특유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우아한 몸짓은 여전했습니다. 장미경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고급 미용실에서 방금 손질한 듯 완벽했고 액세서리도 눈에 띄게 비싸 보였습니다. 뒤이어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모두들 잘 차려입고 왔지만 그 중에서도 장미경의 존재감은 특별했습니다. 지우는 급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평상시처럼 직원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창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어머, 여기 정말 고급스럽네. 동창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장미경은 주위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고른 곳이니까 당연하지. 그 말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홀로 나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떨리는 것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장미경은 지훈을 쳐다보았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원 중 한 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약한 장미경입니다.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장미경의 말투는 정중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우는 동창들을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한옥의 전통미가 살아있는 넓은 방이었고 정원이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동창들은 방에 들어서며 또다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정말 멋있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 동창들의 반응을 보며 장미경은 뿌듯해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메뉴를 설명하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조용히 방을 나가려 했지만 장미경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장미경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멈칫했어요. 네, 꽤 오래됐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지우는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장미경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들었습니다. 40년 전 같은 교실에서 3년을 함께 보냈건만 이렇게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이 씁쓸했어요. 요리를 준비하면서 지우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동창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성공담을 자랑하는 소리,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옛날 추억을 나누는 웃음소리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한지훈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지훈은 동창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지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장미경이 벨을 눌렀습니다. 지훈이 방으로 들어가자 장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주방장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신 분께 감사 인사를 해야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우는 조용히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우는 주방으로 가서 앞치마를 벗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야 지우는 다시 방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지훈을 보며 동창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까 전 음식을 가져다 주던 직원이 앞치마 없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장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주방장님을 불러달라고 했는데요. 지우는 방 한가운데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방장입니다. 그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잠시 멈춤 후 계속 말했어요. 전 한지훈입니다. 여러분과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순간 방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미경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다른 동창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장미경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훈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맞아요. 한지훈이에요.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지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장미경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당황함이 숨어 있었어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지훈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계속 제가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동창들은 더욱 어색해졌어요.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식당이 지훈이 내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전화로 예약할 때의 그 거만한 태도, 그리고 직원으로 여기며 대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몰랐어. 장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괜찮아요. 지우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변한 게 없네요. 여전히 저를 기억도 못하는군요. 그 말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동창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정적이 흐른 후 동창들은 하나둘씩 어색한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멋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 말들은 진심이라기보다는 당황함을 감추려는 듯 했어요. 지우는 그들의 어색한 칭찬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장미경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몇 번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지훈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전화할 때 몰랐어서. 그 사과는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훈은 장미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뭐가 미안한 거죠? 전화할 때 까다로운 친구들이라고 하신 거? 아니면 음식이 괜찮냐고 의심하듯 물으신 거?
장미경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하나 기억나고 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변명을 시작하려던 장미경을 지훈이 조용히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놀라지도 않았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으니까요. 전 항상 여러분에게 관심받게 존재였잖아요. 한 동창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지훈아. 우리가 그땐 너무 어려서.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서라고요? 어려서 남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지훈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40년 전 말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쟤는 맨날 혼자 있네. 점심도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직접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그 무관심이 더 아팠어요. 동창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들은 지훈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존재감도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조용한 학생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장미경 씨. 지훈의 시선이 장미경에게 향했어요. 당신은 제가 도시락을 혼자 먹고 있을 때 친구들과 지나가며 불쌍하다고 말했죠. 자선을 베푸는 듯한 그 시선이 지금도 기억나요. 장미경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지만 지훈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전화하실 때부터 이 식당을 의심하셨죠. 저를 직원으로 봤을 때도 그냥 하인 정도로 여기셨고요.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들은 지훈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설사 기억했다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허무하네요. 장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철없었어. 하지만 지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40년간의 상처가 없어지나요? 방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즐거운 동창회가 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사는 다 드셨나요?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지훈은 방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동창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모두 쏟아낸 후 지훈은 오히려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방을 나간 후 동창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각자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즐겁게 웃고 떠들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김순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의 말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정말로 지훈은 항상 혼자였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심지어 체육시간 팀을 나눌 때도 늘 마지막에 남겨지던 학생이었습니다. 맞아. 지훈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또 다른 동창 이영숙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일들이 지훈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박현정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나도 기억나. 지훈이가 혼자 도시락 먹고 있을 때,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지훈은 항상 교실 구석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먹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떠들며 밥을 먹는데 지훈만 혼자였어요. 우리가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순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미경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대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도 나름대로는. 그의 말을 다른 동창들이 막았어요. 미경아, 그만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영숙이 장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너는 더 심했어. 지훈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차가웠잖아. 장미경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장미경은 지훈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훈이가 가난하다고 친구가 없다고 해서 현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린 나이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동창들은 하나둘씩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발표할 때 아무도 듣지 않던 일, 소풍 때 혼자 앉아있던 모습, 반 모임이 있을 때 일부러 빼먹던 일까지. 그 모든 것들이 지훈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순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다면은 품격 있고 아름다운 식당이었습니다. 한옥의 전통미를 살린 인테리어부터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지훈이가 이런 곳을 운영하고 있다니. 영숙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실패한 지훈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룬 것이었어요. 장미경도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했구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전화할 때의 거만한 태도, 직원으로 여기며 대했던 무례함,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닐까? 현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다른 동창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가 나설 자격이 있을까?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즐거운 동창회를 기대했던 그들이었지만 결국 자신들의 과거와 마주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거는 생각보다 훨씬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었구나. 장미경이 마침내 인정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모든 걸 주도한다고 생각했는데 40년 만에 만난 동창회에서 정작 중심이 된 것은 그들이 무시했던 한지훈이었습니다. 동창회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4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후련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순이었어요. 지훈은 순이를 보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훈아,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순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순이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지윤아, 진심으로 미안해. 순이는 지윤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지윤은 차를 우리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과받을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윤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말로만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며칠 후, 이번에는 박현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영수까지. 한 명씩 지윤을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어요. 그들은 모두 고등학교 시절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미경이 찾아온 것은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지윤은 장미경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기가 필요했을 만남이기도 했거든요. 지윤아. 장미경은 문을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평소 당당했던 장미경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이번에도. 장미경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구나. 진짜 어른이 누군지 이제야 알겠어. 지우는 장미경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예전에 거만하고 우월감에 찬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미경 씨, 고개 들어요. 사과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40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동창들은 조금씩 지훈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서열이나 위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동등한 관계로 지훈을 대했어요. 몇 달 후 지역신문에서 지훈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면이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졌고 한옥식당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게 된 것이었어요. 지훈은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성 외에는 비결이 없어요. 상처를 견디며 얻은 단단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묻자 지훈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해 가을 동창들이 다시 다면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창회가 아니라 순수하게 지훈을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모두들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예전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순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몰라봤던 게 정말 바보 같았어. 장미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친구가 되는 것 같아. 그날 저녁 동창들이 돌아간 후 지훈은 한옥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원의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40년 만에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예전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훈은 조용히 웃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